이 사연은 이제 70의 나이가 되셨다는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손수 작성하여 보내주신 귀한 사연.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에 계신 분들 중에 저의 연배이거나 더 인생의 선배이신 분들에게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결혼을 하셨겠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셨나요? 그 배우자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저는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거나 들여다볼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살아왔기에 궁금하네요. 특히나 젊었던 시절에 더욱 그러하였죠. 저는 저를 미치도록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저의 배우자였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난 대가로 저리도 고통을 받고 사네. 참으로 안 된 여편네야. 그 언젠가 저를 두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던 동네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머리로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이 가슴, 그 당시에 멍을져 있던 저의 사무친 가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 맞다나 저는 남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저는 주말 연속극을 종종 즐겨보곤 하는데 그런 극 중에서는 꼭 기구한 사연이 등장하죠.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억울한 누명 같은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곤 합니다. 저렇게 자극적인 양념을 쳐봤자 실제 고달픈 인생을 반도 못 따라가는구나. 만일 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낸다면 시청자들로부터 원성을 살 것이었어요. 저런 답답한 바보 천체의 여자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송출하지 말라고 보는 사람의 복장을 터지게 한다는 비난이 빗발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스운 상상의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쓸만한 집안 살림이라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던 가난한 집안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 주제에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현실이라는 것이 냉정하였죠. 저는 17살 때부터 공장에 일을 나갔어요. 그마저도 저의 친척분이 아는 사람과 연결을 해주어서 힘들게 구한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장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주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아서 당시에 20살이었던 남자는 윗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변치 않게 살면서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던 남자였어요. 그 동네에 토박이 난 아니라고 하였고 정착한 지 3년이 되어간다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3살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저에게 왠지 그 남자는 아주 어른처럼 느껴졌더랬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제대로 된 부모의 애정이나 관심 한 토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저는 빠르게 그 남자한테 이끌려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그때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저의 남편이 되었죠. 이미 밝혔다시피 남편과 저는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제가 그 고생을 하며 살았으며 남편 또한 옳게 살지 못했으니 쌍방으로 잘못된 만남이고 그릇된 인연이었다고 봐야 지당할 것입니다. 제가 17 나이에 처음 알게 되었던 그 남자, 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술독에 빠져 사는 주정뱅이였습니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수 틀리면 저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기 때문에 저는 상습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늘 두려움에 발발 떨고 있었다는 얘기죠. 야, 이 망할 여편네야. 왜 집에 돈이 이것밖에 없어? 이것보다 더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숨겨놨지? 나 몰래 어디 빼돌린 거지? 내가 돈을 빼돌리면 어디에 빼돌린다고. 그럴 것도 없어요. 제발 이러지 좀 마요. 빼돌릴 돈조차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면서 도대체 왜 맨날 이러는 거예요? 호호라, 오늘은 제법 기가 사셨어. 그래, 요즘 나한테 덜 쳐맞았더니 슬금슬금 기어오를 생각이 드셨나 봐? 내가 간만에 제대로 교육시켜준다.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었어.
잘못했어요. 내가 그냥 다 잘못했어요, 여보. 이러지 마요. 살려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초반에는 그래도 밤에만 맞았던 것 같은데, 집구석에서만 덜덜 떨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자 저는 낮에도 남편한테 시달렸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남편이 수가 틀릴 때면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혀서 질질 끌려다녔어요. 제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엉엉 울어댔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저를 모르고 저희 부부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누구? 이 여편네가 돈 빼돌리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어? 남편은 걸핏하면 그런 식으로 소리를 시끄럽게 지르면서 돌아다녔고 제 머리채를 잡은 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제 얼굴을 강제로 그쪽에 들이밀고 이 얼굴을 잘 봐두라면서 돈을 빼돌리거나 어디로 도망가는 것 같으면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신신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차라리 죽고 싶어서 이를 악물었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면서도 제정신이 아닌 남편을 상대하기가 무섭고 싫으니까 대충 그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가난하고 비루한 동네에서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 마냥 점차 행세를 하고 다녔죠. 실상은 그곳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가난한 집구석이 저희 집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어찌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나이에 첫 딸을 낳았고 시간이 지나서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을 순서대로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첫째 딸을 낳았을 당시에 나이가 20살이었고 남편은 군대에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입대를 하게 되면서 저희의 관계는 흐지부지 되었고 저는 은근하게 다른 남자도 생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포악한 성정을 점차 알게 된 저는 그를 멀리하고자 하였고 군입대를 핑계 삼아서 인연을 끝내고자 했었죠. 꽤 혼자 지내다가 괜찮은 남자를 새로 알게 되어서 마음을 주고자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때 어느 날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좁은 방에 들이닥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군복무 중이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볼이 빨갛게 튼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선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빠가 여기는 어떻게? 아직 군복무 끝나려면 멀었죠? 내가 너 어디에 있는 줄 못 찾을 줄 알았어? 왜? 내 복무 기간이 짧게 남았을까봐 겁이라도 나? 놀란 채가 떨리는 음성으로 애써 밝은 척 꾸며내 보았지만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눈빛을 바꿔놓을 수는 없었어요. 혹시 휴가가 아니라 탈영을 한 것은 아닐까 싶은 무서운 의심을 품게 만들었던 남편의 침입을 저로서는 막기란 불가능이었습니다. 이때의 남편 사이에서 생겨버린 생명이 바로 첫째 딸이었던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것으로 법적 부부가 되었어요. 임신한 저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힘든 출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둘 다 똑같이 배운 것도 없으며 가진 것도 없는데 객기와 충동질만 부리며 오직 젊음 하나를 바탕으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 부부가 되어 아이까지 생겨버렸구나. 앞으로는 어쩌면 좋을까? 군복무를 마치고 나온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잠시 기대를 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렸어요. 돈을 벌어오는 것은 잠시뿐이었고 술을 즐겨 마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다정하면서도 아기를 돌보고 건실하게 제법 돈도 벌어왔던 시절은 바로 제가 둘째 딸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둘째 딸을 임신하여서 만삭이던 때 남편이 첫째 딸을 살뜰히 돌보아 주었거든요. 그 장면들이 저에게는 강렬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 이후로 착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원래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살다 보면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겠지.
사람이 포악하기는 해도 다정하고 괜찮은 면모도 분명하게 있으니 내가 이 남자를 점차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가정을 돌보면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계속 생겨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말이야. 이런 희망 고문을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였던 셋째 아들을 품에 안고 첫째와 둘째를 돌보면서 홀로 좁은 집을 지키며 살림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제가 그릇된 판단으로 계속해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이 들어서 무섭고 슬퍼지고 말았습니다. 희망 고문이 언제까지 소용이 있을지 장담이 없었죠. 하지만 내 남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지 않으면 나는 이제 하루라도 버틸 수 없는걸? 저는 서글픈 생각으로 자주 눈물을 지었고 그런 채 눈물을 고사리 손으로 닦아주는 자식들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월이 좀 더 지나자 남편은 술에 5은 이상을 저당 잡힌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치를 모른 채로 온 동네를 활보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댔으며 자신의 아내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욕보이고 조롱하는 것을 일상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다녀도 안 돼. 정기적으로 출퇴근? 직장생활? 하, 연병을.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전부 다 등신들이라니까?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봐. 그럼 이제 나 혼자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억울해서 미쳐버릴 텐데? 어떻게 내가 그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야, 술 더 가져와. 좋은 말로 할 때 소주병 가지고 튀어와. 남편의 혼잣말은 저를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남자이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마땅했을 아이들의 부친이었음에도 남편은 혼자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건 억울해서 못하겠다며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벌이가 변변치 않았던 남편을 두고 먹여 살려야 할 입이 3개나 되는데 제가 집구석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푼돈이라도 벌 수 있는 일들을 찾아다녔고 매일같이 쉬지 않고 뭐라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움직이며 어찌되었든 한 푼이라도 벌어올 수는 있더라고요. 저는 애들을 보살펴가면서 힘들게 적은 돈이나마 벌어왔건만 남편은 황당하게도 자기 술값에만 돈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애들한테 일절 용돈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애들 아빠가 되어가지고선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옷사입이라는 돈은 이제 바라지도 않아요. 애들 간식 하나 사 먹으라고 돈 한 푼은 직접 쥐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애들이 자기 아빠를 보면서 뭘 배우고 뭘 기대하겠냐고요. 당신은 우리 자식들이 불쌍하지도 않는 거야? 뭐라고? 불쌍? 불쌍?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데, 바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거야? 자식들한테 용돈 주는 것만큼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짓거리는 또 없어. 세상에 태어났으면 알아서 살아갈 것이지, 어디서 부모 덕을 보려고 들어. 나는 태어나서 내 부모의 덕을 본 적이 결탄코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여야만 해. 어쩜 그렇게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매정하다 못해 아예 무관심할 수 있었나 싶었습니다. 본인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고 아무런 덕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하여도 자기 핏줄한테만큼은 그 굴레를 물려주지 않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본능 아닌가요? 적어도 저는 그리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남편과 다를 바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외롭고 힘들게 자라왔지만 제 자식들만큼은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하는 열망과 바람이 자연스레 피어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달랐습니다. 늘 술 냄새를 풀풀 풍겨대면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괴롭히며 구타를 하였어요. 그것도 모자랐는지
애들을 직접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핏발이 선 눈동자는 늘 광기에 물들어 있었으며 벼가 툭 붉어진 주먹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 남편이라는 남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섭고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차마 글로 쓰기조차 꺼려질 만큼 더러운 말들을 입에 쉽게 올려댔으며 동네의 이웃 사람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기 일쑤였어요. 남의 집에 불쑥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가 그 집 사람들한테 얻어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든 얼굴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귀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사니, 인간아. 이 인간아. 구제도 어려울 것 같아. 갱생의 여지가 안 보여. 이것도 애들 아빠랍시고 내가 같이 살고 있으니 점점 더 숨통을 조여오는구나. 어쩌면 좋을까? 저는 한 사람의 존재로서는 남편을 동정하였으나 자식들을 둔 엄마로서는 남편이 점점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이웃 동네에 어떤 분이 도와주셔서 자그마한 일자리를 남편이 얻게 되었을 때도 저나 애들이나 내심 기대를 품었으나 얼마 못 갔습니다. 남편은 정식으로 출근하고 나서부터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술에만 푹 빠져서 일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출근할 생각은 않고 좁은 집구석에서 팔다리를 대자로 뻗은 채 코를 골면 자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그 좋은 기회에 다시는 오기 힘들었던 그 기회를 스스로의 게으름과 무지로 날려버린 남편은 다시 일을 하려고 들었을 땐 또 지지부진한 공장 일이나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것마저도 꾸준하지 못해서 금방 그만두었고 걸핏하면 공장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죠. 엄마, 우리끼리 다른 곳에 가서 살면 안 돼? 나는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 손에 잘못 맞아 죽을까봐 그게 더 겁이 나고 무서워. 어느 날 첫째 딸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그런 소리를 소딱거렸을 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저나 애들이나 남편을 벗어나는 그림을 진작부터 그려온 바가 있었습니다. 하등 저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였으니 해악만 끼치는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꿈을 저희가 왜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설프게 준비를 했었다가 들켰을 때 저는 남편의 손에 죽을 뻔하였던 전적이 있었기에 그 다음부터는 망설여졌습니다. 내면에 깊게 자리 잡은 남편에 대한 공포가 저희를 자꾸만 머뭇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첫째 딸이 다시금 그렇게 말을 해왔을 때 저는 불쌍한 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남의 집 보수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터덜터덜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를 하였을 때 남편이 바로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면서 저의 귀싸대기를 세게 날렸습니다. 제가 얻어맞고 쓰러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그런 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죠. 이 시간까지 뭐하다 왔어? 어떤 놈이랑 노닥거리다가 왔냐? 어? 어디 어떤 놈인지 면상댁이 구경 가보자. 얼른 앞장서. 그놈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해보란 말이야. 늦은 시각. 어두운 시야에서도 남편의 핏발이 선 광기 가득한 눈동자만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술을 마셨는지 입가에는 소주가 묻어서 번들거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비단 남편의 그 괴이한 몰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머리채가 잡혀서 죄에 흔들거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식들. 삼남매가 열린 문틈 사이로 저를 지켜보면서 눈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더 이상 이런 꼴을 보게 할 수는 없어. 이러다가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죽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이야. 결단을 강하게 내려야겠구나.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인생의 첫 장부터 고생들을 하고 사니. 얘들아, 이 엄마가 미안하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쩍 풀이 죽은 척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연기를 하였고 저를 두고 남편이 외출을 하자마자 황급히 짐부터 챙겼습니다. 머릿속에선 모든 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준비를 맞출 수 있었어요. 둘째와 셋째의 손을 잡고 남편이 나선 방향과 반대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른 시간에 나가 있었던 첫째와 만나서는 무조건 멀리 나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엄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첫째 딸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둘째와 셋째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두방망이질 치는 심장을 억누른 채 침착하게 제 자식들을 향해 일러주었죠. 먼 친척 집으로 우선은 가려고 해. 거기까진 가는 경비는 되니까. 얘들아, 우리는 도중에 실수가 없으니까 빠릿하게 움직여야 한다. 알았지? 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제 자식들을 데리고 저는 머나먼 지방까지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실 저와 진짜로 친척은 아니었고 친척의 지인 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잘 따르면서 이모라고 불렀던 존재였죠. 늦은 시각에 불쑥 방문을 한 저를 보면서 그 가족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를 오랜만에 보는 이모는 한눈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가 이내 제가 누군지 알아차리고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니? 너 그간 어떻게 살았니? 얘네가 다 네 애들이야? 그럼 애들 아빠는? 저도 모르게 초연한 표정을 짓고 말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모는 많은 것을 짐작한 눈치였습니다. 이모에게는 이미 장성한 자식 둘이 있었고 조부모를 모시며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름한 집에 여럿이 살 공간은 없어 보였죠. 우선 그날은 밥을 먹고 구석에 한데 모여 누워서 잠을 청하였지만 애들은 생각이 많은 듯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지낼 수는 없는 거지. 첫째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이런 상황은 이미 각오한 바였습니다. 저는 둘째와 셋째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첫째와 가만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모에게 간청을 하여 당분간 둘째와 셋째를 그곳에 맡기는 것으로 하였어요. 다음 달에 반드시 애들을 찾으러 오든가 아니면 돈을 붙여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양자택일을 꼭 할 터이니 애들을 부탁드릴게요. 2명까지는 도저히 힘들겠다고 도리제를 치던 이모는 저의 간절한 모습에 인해 수락을 해주었죠. 저는 첫째를 데리고 이번에는 제가 17살에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인연을 맺었던 아는 언니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언니는 처음 저를 만났을 당시에 고향을 떠나와 1년간 친척집에 살면서 여기 일을 다니는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저에게 나중에 편지를 꼭 하라면서 고향집에 주소를 남긴 뒤 떠나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남편과 살다 보니 별것을 다 조심해야 했기에 저는 그 주소가 적힌 종이를 진작에 처분했습니다만 제 머릿속에는 그 글자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건 남편에게 아무리 머리를 맞아도 날아가지 않더군요. 이윽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식당이었습니다. 계세요? 최명자 씨를 찾아서 왔는데요. 조심스레 인사를 하며 들어서자 주방에 있던 사람 한 명이 허리를 피면서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알고 지냈던 바로 그 언니였습니다. 너 여기는 어쩐 일이니? 이게 얼마만이야. 너 그때 그 미친놈하고 헤어진 애 만회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 후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었어. 그 언니는 가족이 작게 식당을 운영한다고 있었습니다. 잘 안 돼서 장사를 접을까 말까 한다고 들었었는데 다행히 세월이 흐른 후에 처음 찾아온 것이었음에도 식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그 언니에게 제 첫째 딸을 맡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얘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을 뿐이지 머리가 정말 좋아. 어떤 일이든 군말 없이 다 해내는 애야. 언니가 제발 얼마간만이라도 맡아주면 안 될까?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머물게 해달라고 저는 그 언니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 언니네의 사정도 여의치 않아 보였기에 저까지 신세를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으나 첫째 딸 한 명이라면 어떻게든 밀어붙여보고 싶었죠. 오래 고심하던 그 언니는 자기 가족들과 상의를 한 끝에 저희 첫째 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삼남매를 모두 남의 손에 맡긴 후 길을 떠났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서 급여의 수준과 근무의 환경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을 하였습니다. 먼 훗날 내 자식들이 번듯하게 사는 미래가 오길 바라면서 지금은 견뎌내야지. 미래라는 희망을 보면서 참자. 저는 몸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이 저를 덮칠 때마다 자식들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식들을 맡긴 곳에 얼마간의 돈을 보내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 보니 반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딱 넘어가던 시기에 제가 일하던 곳으로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체 어떻게? 무서워서 발이 떨어지질 않아. 눈이 마주쳐버리고만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선 눈에 불을 켜고 미친 듯이 수소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악발이 정신이었으니 기어이 저를 찾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실행력으로 진작에 일을 하고 자식들을 돌보았으면 가정이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등 쓸모없는 짓거리에만 열의를 다하는 남편의 모습이 우습고도 공포스러웠네요. 마치 군복무라 하던 시절에 저를 찾아와 제 공간에 들이닥쳤던 과거의 그때처럼 또다시 남편은 저를 찾아내었습니다. 다시 비극을 되풀이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곧장 얻어터지고 추궁을 당한 저는 자식들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잘 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남기면 자식들을 찾아가서 못된 짓거리를 할까봐 남편이란 작자는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기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이 있는 곳은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자식들은 내팽개치고 마누라만 끼고 사는 수밖에. 여기서 일하면 돈 얼마나 받냐? 내 술값은 무리 없이 될 만큼은 벌겠지? 남편이 희죽거리면서 말을 했을 때 저에게는 다시 비극이 선고된 것이나 진배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버는 돈을 다 뜯기게 되었습니다. 삼남매를 위해 붙여줘야 하는 돈이었음에도 별도리 없이 남편에게 상납하고 말았어요. 등신, 바보, 천치가 따로 없었네요. 그 세월을 왜 그러고 살았을까요? 지금 회고를 하여도 울분이 맺힐 따름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다시금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첫째가 저한테 몰래 접선을 해왔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더 이상 그 이모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했던 기한이 훌쩍 넘긴 지 오래인데다가 제가 돈도 안 붙여주고 있었으니 그 입장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리 되어서 둘째랑 셋째가 우선은 첫째가 있는 곳으로 오기로 말이 되었다는데 당연하게도 첫째가 머무는 그 언니네 역시 삼남매 모두를 받아주기엔 무리였습니다. 엄마, 동생들이 오면 다시 저희 넷이서 어디론가 떠나요. 그러면 되잖아요. 첫째 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럴 심산으로 첫째는 자기 동생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용기를 낸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어느 날의 점심 휴게 시간에 일하던 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훌쩍 떠나서 첫째가 있던 곳으로 가보자 둘째와 셋째가 마침 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체 않고 얼른 이동하기로 했죠. 그때 저희를 배웅하던 그 언니가 저에게 얼마간 돈을 쥐어주었어요. 큰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하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 그 돈을 받고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었네요. 그런 선의에 맛보고 살았었기에 제가 남편이란 작자에게 시달리며 살면서도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갚기 힘든 신세를 진 그 언니에게 인사를 한 것을 끝으로 저는 애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저희가 원래 살았던 지역으로 올라와서는 다른 동네에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찾아 헤매고 있던 남편이 행적을 따라서 이 부근까지 왔다가 사망을 하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영영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마도 술독에 빠져 살았던 것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와서 그리 된 것 같다고 이런 식의 추측들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무서운 분이? 엄마, 도저히 안 믿겨. 애들이 그런 혼란을 겪었을 만큼 남편은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자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허망하게 한순간에 떠나버리다니 저 역시도 쉽사리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정신이 멍하였습니다. 남편이 유명을 달리하고 나서야 그의 사진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 사진 속에서 제법 준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생긴 것은 훤칠한 편이었죠. 겉가죽처럼 속알맹이도 번듯하게 살아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는 그날까지 자기 부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한 번을 인정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고 갔네. 이 부질없이 살다 간 사람아. 당시가 지금과 세태가 다르기도 하였지만 어쨌거나 남편은 이혼이라는 제도가 통할 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나 애들이나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끝없이 도망치는 것뿐이었는데 결국은 그 장본인이 스스로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자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가정이 자유를 찾게 된 셈이었습니다. 저와 애들은 이제 인생을 새로 살아가야 했어요. 미천이 없었던 저희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으나 천하의 회방꾼이 사라진 것을 위안 삼아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저에게 말을 해왔어요. 아직 네가 나이도 적당히 차지 않았건만 결혼이라니. 일찍이 남자를 만나 살림을 꾸리게 된 것은 이 엄마로도 좋게.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어린 나이에 남자를 만나서 얼마나 후회를 하였는가 하는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첫째 딸을 설득해보려 했으나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거라고 첫째 딸이 데려온 청년은 인상이 모범적이어서 그나마 제 마음을 누그러뜨렸죠.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결혼하면서 내가 크게 돈 들 일은 없어. 엄마, 우리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빨리 결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나는 안정적인 나만의 가정을 얼른 꾸리고 싶어. 저는 당시의 첫째 딸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깊게 이해가 되더군요. 첫째 딸은 자기가 안정적인 가정 안의 공기를 느껴보지 못했었기에 그것을 갈망하면서 자기가 이뤄내어 맛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삼남매 중에서 맏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가장 자기의 문제적인 부친을 오래 경험하고 봐온 사람이라는 얘기였어요. 첫째 딸은 자기 동생들보다 자기 부친 행태를 더 많이 겪으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가족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에 혼자 골몰하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째 딸은 금세 결혼하여서 제 곁을 떠나갔고 자기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듬해 바로 출산을 하여서 저에게 손녀를 안겨주었고 저는 그날로 할머니가 되어버렸네요. 둘째 딸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동년배의 친구들이 학업에 열중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가엾은 제 둘째 딸은 일을 다녀야만 했었죠. 그럼에도 투정 하나 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기특하고 불쌍한 제 둘째 딸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저 역시도 열심히 일을 다녔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적었으나 더 이상 남편에게 빼앗길 일도 전전긍긍하며 마음 졸일 일도 없었기에 기분만은 홀가분하였네요. 둘째 딸과 제가 버는 돈은 차곡차곡 모아졌으며 셋째 아들의 교육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둘째는 자기 언니보다 결혼을 훨씬 늦게 했어요. 첫째가 워낙 일찍 시집을 가버린 탓도 있었지만요. 자기 동생을 대학까지 보내놓고 나서야 둘째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온 인물입니다. 엄마, 나는 있잖아. 우리 집이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내가 굳이 대학까지 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당시에 셋째가 한숨과 함께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진지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해주었어요. 네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야. 그건 우리 모두의 꿈이야. 네가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성공하는 것까진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 번듯하게 대학을 나온다면 우리가 남긴 최고의 성과가 될 테지. 이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일찍이 시집을 가버린 첫째 딸도 자기 막내 동생이 꼭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학을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은 게 전부 동일하였죠. 셋째는 자기 누나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 같다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저는 그럴 것 없다고 차분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이란다. 내가 못나게 살아서야. 진짜로 죄책감을 지녀야 할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내색을 비록 셋째 앞에서는 하지는 않았죠. 이윽고 셋째는 대학교에 당당히 입학을 하였고 무사히 졸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의 졸업식 날에는 모두가 총출동하여서 한바탕 잔치까지 벌어졌었네요. 취직을 한 셋째는 얼마 후에 이직을 하더니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소개받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막내도 슬슬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구나. 세월이란 참 빠르다. 과연 어떤 아가씨가 나타나서 귀한 막내 아들을 채갈까? 내 품에서 막내가 떠난다고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참 여러 감정이 다드네. 저는 왠지 셋째 아들이 결혼까지 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잘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앞섰죠. 수준이 엇비슷한 아가씨를 데려온다면 차라리 대화가 술술 풀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셋째가 저한테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있다면서 저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내가 어쩐지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니만. 그래, 그래서 어떤 아가씨니? 몇 살이니?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제가 흥분해서는 이것저것을 셋째에게 캐물었는데 왠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셋째가 머뭇거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대답만 기다렸는데 이윽고 셋째가 어색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나이는 나랑 동갑이고 그런데 엄마, 이 친구가 집이 아주 잘 살아.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수준이라서 내 눈에는 부잣집 아가씨로 보여. 상대가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의 여식이라는 것이었어요. 언뜻 이 사실 하나만 보자면 굉장히 잘된 일이었습니다만 평생을 궁핍하게 살아온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달가운 것으로 다가오기란 어려웠습니다. 부유한 집안은 너무나도 먼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 셋째 아들은 무척 마음에 들어하였어요. 집안에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이 기우는 결혼, 괜찮을지 걱정이 된 저는 셋째가 데려온 아가씨를 향해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제 아들과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남자랍시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콧대 높게 구는 남자들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창현이는 다른 남자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거만하지도 않고 생각하는 수준이 저급하지도 않고 늘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눈빛을 번뜩이면서 저한테 대답을 하는데 기세가 대단한 아가씨더라고요. 대학을 나와서 일반 기업에 취직하였다가 자기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그곳을 박차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대학 동기와 합심하여 사업체를 꾸린 것이 현재는 투자를 받아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고 저한테 이런저런 자기 이야기를 떠드는 모습에서도 생기가 느껴졌죠.
요새 젊은 아가씨들은 다 이런 걸까? 비단 부잣집에서 자라왔기에 당당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언행이 뚜렷하구나. 나도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지. 나는 왜 내 딸들을 이렇게 키우지 못했는지 별 회한이 다 드네.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이 들게 하였던 그 아가씨를 저는 당연히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에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에 맞설 수가 있었을까요? 결혼하는데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사돈 측에서 나왔습니다. 둘이 사는 신혼집도 그쪽에서 마련을 해주었죠. 저는 제 아들이 그토록 좋은 집안의 신부감을 찾아서 장가를 들었다는 사실에 무척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할 때 내가 이렇게나 도움을 줄 수 없다니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 슬펐습니다. 이렇게 저는 3남매를 모두 시집장가 보내어서 혼자가 되었어요. 둘째까지 저에게 손주라 안겨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셋째한테 이세 소식이 생긴다면 이제 3남매 모두가 자기들이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네요. 셋째가 결혼한 지 3개월여가 지났을 때 며느리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원래는 큰 건물에서 공용 사무실로 쓰는 공간의 한 칸을 빌려서 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더 좋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5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곳에서 꽤나 넓은 사무실을 며느리가 차린 회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었죠. 그런 줄로만 알고 저는 지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님, 새로 일자리 구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이세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니? 그래, 내가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용돈이나 벌 겸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다시 구하려니까 마땅하지가 않더구나. 아, 그러세요? 어머님, 전에 건물 청소일 해보셨다고 하셨죠? 며느리의 뜬금없는 물음에 저는 그렇다고 솔직히 대답하였죠. 전에 건물 미화 담당으로 일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심심해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내는 데 쓸 생활비를 벌고자 일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런 내색은 굳이 하지 않았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고 살았죠. 아무튼 그런 저한테 며느리가 자기 회사로 와서 사무실 청소일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라서 힘드실 일도 없어요. 저도 어차피 청소하실 분을 두기는 해야 하는데 구하기 번거롭거든요. 어머님께서 이 일을 맡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거절하는 신용을 하려니 민망하여서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다 자기 회사까지 차려서 부릴 정도로 잘난 며느리라면 저에게 부족한 대우를 해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았기에 저는 통화를 마친 그 다음 주부터 며느리의 회사가 있는 곳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건물 관리부 측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갖춰 입은 채로 청소 도구를 손에서 놓지 않고 이곳저곳을 청소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분명 넓은 공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 혼자서 청소해야 하는 구역이 왜 이다지도 많은 것이지? 이토록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였는데 아직 사무실 내부는 청소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잖아. 나보다 한창 젊은 인력이 와야 혼자서 감당이 될 것만 같은데 정말로 이 일을 나보고 혼자서 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저는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열심히 청소를 하였는데 다 마치고 나서 며느리를 슬쩍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청소를 다 했는데 이걸 정말 나 혼자 하랍시고 부른 것이 맞느냐고 말이죠. 네, 어머님. 당연히 맞죠. 그건 원래 혼자서 하는 영역이니까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며느리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답을 하니까 제가 망설여졌습니다.
결혼할 때 며느리 집안에서 거의 다 모든 비용을 감당하였기에 그것을 고려하자면 제가 왠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면을 봐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자 싶었어요. 최소한 한 달을 채워야 일한 사람으로서 할 만큼 해봤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여겼거든요. 며느리가 섭섭치 않게 준다고 하였기에 저는 그 말을 믿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중노동을 하려니까 관절이 다 시큰거리면서 쑤셔왔지만 꾹 참고 내색 한 번은 안 했네요. 그런데 한 달치 급여를 받게 되었던 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뼈가 빠지게 그 청소를 다 했는데 50만 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법정 최저시급을 찾아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제가 받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차분히 생각을 정리한 제가 다음날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150이 아니라 50이 맞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드린 건데 문제 있나요? 문제가 왜 없니?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줘야 맞는 거잖아. 제가 나지막하게 말하니까 갑자기 며느리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바람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저희 쪽을 모두 주목하였죠. 세상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50만 원 드리는 것도 감지덕지로 여기세요. 본인의 분수를 아셔야죠. 저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을 탐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혐오하거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다시피 크게 외쳤고 다들 쑥덕거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민망해서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저에게 쏠렸던 그 시선들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고 며느리가 저를 비웃으며 호통쳤던 것 때문에 자꾸만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일을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첫째 딸에게 연락을 하였어요. 절대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이른 뒤 제가 겪은 상황을 전달해 주었죠. 그랬더니 역시 명철한 제 장녀가 일단은 화를 냈다가 이내 잠잠해져선 저에게 묘책을 알려주었습니다. 호인이 권리니 아주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법대로 하라 그래 엄마. 법대로. 엄마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하신 거잖아. 그거 신고 때려버려. 저는 그것까지는 미처 몰랐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업장에서 근무를 하면 위법이더라고요.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장에 첫째 딸이 신고를 하였고 인터넷에 며느리의 회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글을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음날 슬쩍 출근을 해보니 며느리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저희 대표님의 시어머님이시라면서요? 대표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여태껏 몰랐어요. 인터넷에 올라간 그 글 덕분에 고부관계를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같이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며느리 얘기는 들어봤어도 시어머니한테 남보다 못하게 구는 며느리는 처음 봤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자니 마음이 불편해진다. 몇 떠들어댔습니다. 설마 제가 이렇듯 너무나도 상식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라고는 며느리는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나 봐요. 저를 심하게 얕잡아 본 것이겠죠. 저를 따로 불러댄 며느리의 얼굴엔 열이 잔뜩 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제가 태어나게 나오니까 며느리가 당황하더군요. 제가 못 배우고 가난하게 산 사람은 맞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인데 쉽게 꺾일 리가 있나요? 이제 정확하게 돈 계산부터 다시 해볼까? 나는 당장 이 자리에서 돈을 받아야겠고 너한테 돈이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그치? 기고만장하게 굴 때는 언제고 며느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내 며느리가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해왔어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단지 그것뿐이었지만 저는 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제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었으니 그 이상의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단 엄마의 마음으로요. 단탄대로만 달려왔으니 앞만 보였겠지.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테고
좌우를 살펴본 적도 없었겠지. 그러니 네가 나한테든 누구에게든 거침없이 쉽게 마음대로 군 것에 의문스럽지는 않단다. 저는 조용히 일러주었고 그때 본 며느리의 얼굴에는 아주 오묘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기에 저로서는 정확히 읽어내는 게 불가능했네요. 그날 며느리는 저에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 이상의 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최저시급으로만 받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어머님 용돈을 알아서 챙겨드리는 게 맞았는데 그러진 못했네요. 이건 제가 드리는 용돈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왜 찡해졌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후로 며느리와 살가운 고부관계가 되거나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며느리를 대할 때면 마음속에서 불편한 점 하나 없이 편안하네요.